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MPK 인덱스 브리핑으로 찾아뵙습니다. 제가 MPK 상임이사로 이제 발령받고 방송을 시작한 지 2달이 좀 넘었는데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왔던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한다는 게 저에게는 참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아마 첫 2달은 그래서 훈련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제가 좀 잘 아는 분야인 프랑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국내 이슈에 대한 브리핑을 이제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썸네일이 이승만이 옳았음을 역설적으로 이해함, 세인트폴 북클럽 리뷰인데요. 네, 조지 캐년의 미국역이 50년. 제가 이제 세인트폴 북클럽에서 매달 책 한 권씩 읽고 공부를 하는데, 같은 책을 읽고 이렇게 나누는 모임에서 너무 훌륭하신 분들과 너무 좋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어서 이 내용을 방송에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썸네일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는 그래서 조지 캐넌의 미국 외교 50년을 읽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북클럽 모임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한 주간 국내 이슈를 간단하게 다루고, 또 최근에 제가 이제 제 책 프랑스 교육처럼을 이제 MPK에 이제 기증을 해서 염가에 지금 내놓았는데, 제 책을 보신 이제 몇몇 분들께서 책 내용도 방송에서 좀 다뤄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네, 좀 부끄럽지만 제가 프랑스 교육처럼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네이버에서 기사를 주로 찾아봅니다. 그리고 댓글을 좀 유심히 보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사실상 이제 여론을 만진다고 해도 이제 좀 과언이 아닌데, 이 댓글을 보면 진짜 여론, 진짜 국민들의 생각을 좀 엿볼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예전에 이제 드루킹이 했던 댓글 조작도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작된 댓글은 좀 티가 나요. 말투가 좀 다르고 좀 티가 나는 거를 아마 다른 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가 필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본 기사들 중에서 좀 의미 있는 댓글이 있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이제 성관이, 자녀, 특혜 채용 문제로 젊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 부정선거를 언급하지 않는 언론에 더 분노하고 있죠. 이제 김여영 대표님께서 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네, 언론이 선관위 자녀 특혜만 얘기하고 부정선거 교묘하게 안 건드리는 것은 판이 깨지면 자신들의 기득권도 흔들린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후 공범, 거대 범죄에 나라가 꽁꽁 묶였다. 우리가 풀어낼 것이다 라고 쓰셨는데, 저는 이 마지막 문장에서 좀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특채 문제를 다룬 기사의 댓글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제는 사회로 부정선거 다 알고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지금 저게 이제 선관위 이제 소쿠리 항의에 쟤 날려버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던 선관위, 이게 제목이어서 기사 제목인데, 네이버 댓글이 대부분 다 저렇게 사회로 부정선거 언제 재판하냐 뭐 이런 식으로, 사회로 부정선거 만든 놈 수사해라, 21대 총선 사전투표 분명 부정선거의 원흉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이 대부분이 다 사회로 부정선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지금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이 갖고 왔는데, 이거는 일부일 정도로 최근에 이런 선관위 문제, 채용 문제에 대한 댓글은, 그 기사에 나온 댓글은 사회로 총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저기도 지금 보이시죠? 4.15 총선, 사전투표 보정값 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 쓰셨어요. 네, 그 다음도 보시면, 네, 지금 4.15 총선 부정 명명백히 밝혀라, 4.15 전산 조작 밝히고 사전투표 폐지합시다. 네, 제가 이제 저기 좋아요 눌렀는데 이 좋아요도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 댓글도 보시면, 네, 북한이 180선 만들어준 거네. 네, 다 알고 있는 거죠. 부정선거 하려고 자녀까지 알박에 한 것들이 혐오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4.15 부정선거 수사를 막은 놈들도 조사하고, 네, 지금 다 4.15 부정선거 얘기를, 지금 저건 동아일보 기사인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아마 또 있을 거예요. 네, 여기도 지금 4.15 부정선거 배후 세력들, 이건 연합뉴스. 그래서 제가 찾아본 기사들마다 그 댓글에는 4.15 부정선거 얘기가 정말 많아요. 저는 그 중에 일부만 가져온 건데, 그래서 이 언론이 언제까지 국민들의 마음을 무시할 수 있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 또 흥미있는 댓글을 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얼마 전에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이 착륙 도중에 문이 열린 사고가 있었죠. 너무
어이없는 사고인데 이 사고 기사들의 댓글에 또 많은 분들이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보시면 이게 지금 또 다른 세월호를 계획한 것은 아닌지, 대형 사고 일으키려는 간첩인 것 같다.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음모론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마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쉽게 속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사회로 부정선거도 많이들 알고 계시고, 이 세월호, 사실 세월호 이제 그 노란 배지 달고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이제 못 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깨우치고 느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댓글에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제 책 프랑스 교육처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책을 작년 11월 말에 출간을 했어요. 그런데 출간한 당시는 제가 이렇게 크게 와닿지는 못했는데, 올해 초에 이제 제가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면서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많이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깨달은 건 지금 젊은 엄마들한테 교육이 우상이 되었구나. 정확히 말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런 잘못된 교육이 이 젊은 엄마들에게 우상이 되어서 이게 공부만 잘하면 다른 건 난 용인되는 이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내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교육은 공부를 잘 시키는 게 아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과 좀 맞물려서 이 책이 이래서 제가 이 책을 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슬라이드 이제 넘겨주시면, 네, 제가 이 책에서 이제 바칼로레아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일단 바칼로레아는 이제 프랑스 대학을 가는 입학 자격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능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능은 수능 점수로 이제 갈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지는데, 이제 바칼로레아는 이 자격증만 따면 우리가 원하는 일반 대학에 아무데나 갈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법대를 갔지만 제가 원하면 의대도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 바칼로레아 따는 게 되게 어려워요. 시험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쉽게 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프랑스 아이들은 남들과, 그러니까 친구들과 경쟁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면서 바칼로레아를 준비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하는 건데, 저는 이 점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수능 그리고 이제 내신 때문에 0.1점 차이로 이 등급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친구들이 친구 이전에 정말 이 경쟁자가 되는 이런 사회에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해서 요즘 이제 학폭으로 많이 이어지고 있고, 제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들이 자살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는 이제 교육의 이런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좀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겠나, 이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최근에 많이 합니다. 아무튼 저 바칼로레아, 네, 이제 프랑스 입학 자격증인데요. 대학 입학 자격증인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1808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저 때가 나폴레옹 1세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바칼로레아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200년이 넘게 지금 바칼로레아 시스템을 프랑스는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대학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200년 동안 안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대학을 가는 그 시스템이 거의 매년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 정보를 얻느라고 엄청 고생을 하는데, 프랑스는 200년 넘게 대학을 갈 수 있는 시스템은 저 바칼로레아 하나밖에 없고, 저거는 100% 정시입니다. 네, 내신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정한 시험인 거죠.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네, 제가 이 책을 내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아날로그 교육의 힘입니다. 네. 지금 프랑스는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도 아직도 핸드폰이 안 터져요. 이제 지하철을 가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 다 핸드폰 꺼내서 막 전화하다가 다시 들어가, 이제 끊길 것 같아, 이런 전화를 끊어요. 네, 그 정도로 프랑스는 아직까지도 아날로그를 좀 유지를 하는데, 프랑스가 지하철에서 핸드폰은 당연히 안 터지고 와이파이도 안 터지거든요. 그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이 터지고 이제 와이파이가 터지는 거를 안 좋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도 프랑스에 가면 지하철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는 게 아니라 책을 보고 있어요.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그런 사회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끼는데, 이 교육도 여전히 아날로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그 슬라이드 보시면, 네, 먼저 일단 요즘은 아이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프랑스는 여전히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인터넷이 있어도 인터넷보다는 아마 도서관에서 책을 더 많이 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프랑스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교과서가 있긴 있는데 그냥 참고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수업의 주제에 따라서 학생들이 미리 이제 준비를 해가야 되거든요. 공부를 해가야 되는데, 이 공부를 도서관에 가서 직접 책을 고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과서는 그냥 참고를 하는 거죠. 뭐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동네에 있는 이제 그 도서관에 가서 내가 직접 책을 찾아서 어떤 그 주제의 키워드를 친 다음에 관련된 책을 찾아서 제가 직접 갖고 와서 이제 목차를 보면서 내가 어떤 걸 공부해야지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탐구심이 많이 생겨요. 제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한국에서 해본 적이 없다가 교과서만 달다 외워보다가 프랑스에서 이렇게 어떤 주제에 관련해서 제가 직접 책을 찾고 목차를 보면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직접 찾아보고 탐구하는 그런 능력이 키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하는 맛을 느꼈다고 할까? 네, 프랑스가 좀 그런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제 책에 나온 내용인데, 수업 시간의 주제에 따라 도서관이든 서점이든 내가 직접 책을 골라 공부하고 그 내용으로 수업 시간에 토론한다. 결국 자신이 직접 고른 책이 사실상의 진짜 교과서가 되는 것이다. 네, 이런 게 프랑스 교육의 또 강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네, 그래서 생각하는 힘. 그래서 이렇게 주제에 따라서, 수업 시간의 주제에 따라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이제 공부를 해가고, 내가 공부한 내용을, 내가 스스로 정리한 내용을 내 친구들하고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길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도 이제 다 이제 논술식이거든요. 이제 당연히 사지성사가 아니고, 그래서 어떤 주제에 따라서 우리가 나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것을 이제 시험 답안지에 써야 되는데, 프랑스는 보통 바칼로레 같은 경우는 한 과목당 4시간씩 시험을 봐요. 과목당 4시간씩. 그래서 바칼로리아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최소 일주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것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일회성 시험을 탈피해서 거의 뭐 고2 때 뭐 무슨 과목을 보고 고3 때 무슨 과목을 보고 이렇게 완전히 일회성을 탈피했는데, 어쨌든 시험 시간 자체는 과목당 4시간이에요. 주제 하나 가지고. 그러면 이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처음에 2시간은 내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써야 될지 이 플랜을 짜요. 2시간 동안 짜고 마지막 2시간, 남은 2시간 동안 이제 글을 쓰는 건데, 이 4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흘러갑니다. 네, 대학교에는 3시간이에요. 3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이거를 글로 또 써보는 이런 훈련을 12년 동안 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는 고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런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굳이 가외나 학원을 갈 필요가 없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좀 공부가 이제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은 과외를 하기도 하는데 거의 극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썼어요. 나는 그저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갔을 뿐이다. 힘겨운 일이었지만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터득하며 바칼로레아가 요구하는 생각하는 힘을 길렀던 것이다. 네, 제가 바칼로레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한국에서 글을 써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MP를 만들고 이렇게 글을 쓰는 그런 능력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네, 이 내용은 제 책을 읽으신 분들 중에서 이 내용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놀랍다고 하시는데, 연필을 쓰지 않는 프랑스 초등학교. 네, 당연히 프랑스는 타이핑이 없어요. 타이핑을 해서 과제를 제출하면 아마 0점일 거예요. 무조건 손글씨를 써야 되고, 어렸을 때는 이 필사, 글씨를 똑바로 예쁘게 잘 쓰는 법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치거든요. 사실 결국에는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는 뭐 타이핑만 하겠지만 사실 이 필사가 중요한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는 여전히 필사를 하는데, 그런데 프랑스 초등학교는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초등학교 딱 들어가야 그때부터 파닉스를 해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한글 다 떼고 심지어 영어 다 떼고 가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초등학교 들어가야 그때부터 파닉스를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삐뚤삐뚤 쓰겠어요. 그런데
연필을 못 쓰게 해요. 볼펜으로 쓰게 하고 못 지우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공책이 정말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제 지인 중에 이제 프랑스 초등학교, 한국인 엄마고 프랑스 아빠인데, 한국인, 그 아이를 프랑스 초등학교에 보낸 지인이 있어요. 근데 그 지인이 아들이 학교에서 이 볼펜을 쓰게 하고 연필을 못 쓰게, 그러니까 지우개로 못 지우게 하니까 공책이 너무나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이 숙제나 이런 거를 낼 때, 제출을 할 때 제가 틀린 거를 완벽하게 지워서 정말 완벽한 숙제를 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프랑스는 초등학교 때도 볼펜을 쓰게 해서 내가 틀린 것을 지우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내가 뭐 틀렸는지 나중에 다시 돌아보고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굉장히 좀 신기해하시더라고요. 제가 쓴 이제 내용인데, 처음으로 글을 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연필이 아닌 볼펜을 쓰게 하여 실수를 고스란히 남기게 하는 프랑스 교육. 네, 프랑스 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실수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전혀 부끄럽지 않은 일이란 것을 체득하게 하면서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나오진 않았지만 고등학교 때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아이들이 완벽하게 잘 알지를 못해도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무조건 손부터 들어요. 손부터 들고 일단 말부터 시작해요. 발표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완벽하게 내가 준비가 안 되면 발표하는 걸 꺼려 하잖아요. 이게 선생님이 질문 던지면 이렇게 질문 있냐 그랬을 때 뭐 질문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발표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프랑스는 아이들이 일단 손부터 들어요. 틀려도 되니까 말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고쳐가는 그런 걸 제가 되게 많이 봤고, 제가 이제 프랑스 대사관에서 이제 IT 업무를 담당했는데, 사실 저는 IT에 아무것도 1도 모르고 처음 입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입사를 했을 때 저희 참사관님이 앞으로 배우면 된다. 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업무를 하면서 실수를 당연히 하죠. IT를 전혀 몰랐으니까. 그랬을 때 참사관님이 옆에서 이렇게 프랑스 기업들한테 이 직원이 아직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 막 배우는 과정에 있어. 그래서 좀 이해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제가 이제 작년까지 다녔던 프랑스 대사관에서 IT 분야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존재로 이제 부상을 할 수 있었는데, 좀 실수를 용납하고 이 실수를 통해서 성장해가는 이런 교육을 받았던 프랑스, 이게 사회에서도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저는 정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네, 기본. 모든 것은 기본이다. 저기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시죠. 근데 저분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 아버지께서 내신 책인데, 기본, 그리고 기본. 근데 프랑스 교육이 딱 기본이에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네, 죄송합니다. 네네. 이 기본이라는 게, 프랑스는 아이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제 미리 공부를 해가잖아요. 그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일단은 기본부터 물어봐요. 그 주제, 그 단어에 대한 우리 사전적 의미와 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 기본을 한참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생각을 발전시키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제가 산으로 안 가고 아이들이 그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그 맥락을 잘 짚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예술을 했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얼마나 기본을 중시하는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이제 그나마 꽤 유명한 이제 그 중학교를 나왔고, 예술 중학교를 나왔고, 그래서 굉장히 잘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프랑스를 갔는데, 프랑스에 갔더니 선생님들이 너무나 기본적인 그런 테크닉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런 곡을 할 때가 아니다. 너는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래서 호흡하는 연습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돌아보니까 이렇게 기본을 잘 다져놔야 예술이든 뭐든지 발전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프랑스는 이 기본을 굉장히 중시하고, 이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가 사실 축구 강국이거든요. 제가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프랑스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아트 서커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단, 트레제게, 앙리 등등. 네, 그때도 프랑스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본을 훈련 다지는지 이 얘기도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3번의 이제 올림픽에서도 프랑스가 아마 그 결승까지 갔었죠. 프랑스는 이 축구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굉장히 기본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 기본의 이야기를 저 손흥민 아버지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축구선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때는 슈팅 연습을 아예 안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볼을 가지고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 연습, 이 기본 연습만 18세까지 했다. 슈팅은 그 이후에 했다. 아마 그것이 지금의 프랑스를 만들지 않았을까, 지금의 손흥민 선수를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영재를 키우지 않는 프랑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손흥민 아버지께서 걸음마도 못하는 애들 가지고 100m 달리기 나갈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슈팅 연습을 18세 이후부터 했다, 이 말씀하셨는데,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영재를 키우지가 않아요. 영재란 말을 굉장히 또 싫어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영재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특히 예술 분야에서.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만났던 어머니들 중에선 내 아이가 영재라고 믿고 프랑스 유학을 왔는데, 프랑스에서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특히 이제 프랑스의 파리 고등음악원이라는 프랑스 최고 음악 학교가 있는데, 그 출신, 특히 조성진이 그 학교 출신인데요. 그 파리 고등음악원이 예전에는 만 26세까지 이제 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시험을 볼 수 없었는데, 그래서 그 말은 즉슨 어린 나이도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너무나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13세, 14세 이런 한국 아이들이 와서 자꾸 시험을 보는 거예요. 물론 테크닉적으로 연주 되게 잘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학교에서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니 왜 우리 아이가 왜 떨어졌냐. 그럼 교수님들이 너무 어리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주는 잘하는데 너무 어리지 않냐. 그러면 엄마들 이해를 못해요. 아니 이렇게 어린 아이가 연주를 잘하면 영재를 키워야 되지 않냐. 근데 선생님들이 그 엄마들의 말 이해를 못하면서 아니 그게 왜 중요하냐. 이 아이는 지금 고등학교 다녀야 되고 바칼로라도 따야 되고 이런데 이 학교 다니면 그걸 어떻게 하겠냐. 공부 언제 하냐. 이렇게 반론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음악이라는 거, 예술이라는 거는 이 삶의 경험도 정말 중요하고 철학 공부도 중요하고, 이 어렸을 때 영재로 키워져서 정말 훌륭한 음악가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영재를 많이 키우는 것 같고, 이런 영재를 키우지 않는 프랑스를 당시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그 파리 고등음악원이 아마 한 15년 전쯤에 또 다른 기준을 세웠어요. 만 17세 이전은 시험을 못 보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게 아마 한국 엄마들 때문이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만 17세가 프랑스에서는 바칼로레아를 따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딱 그 바칼로레아 따고 오라 이거죠. 음악은 그 이후부터다. 그래서 굉장히 또 많은 인사이트를 제가 또 얻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프랑스는 또 그렇게 체육을 강조를 해요. 아까 제가 바칼로레아는 100% 정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일하게 체육은 100% 내신이에요. 그래서 고3 때 1년 내내 내가 이제 선정한 이제 그 종목을 1년 동안 이제 훈련을 하면서 또 평가를 받고, 그게 100% 이제 바칼로레아의 이제 내신으로 반영이 되는데, 일단 프랑스는 정말 운동을 많이 시켜요. 심지어 바칼로레아 보기 전주, 바칼로레아 시험이 다음 주에 있는데 그 전주도 2시간 동안 40분 달리기를 시켜요. 이해가시나요? 수능을 앞두고 체육을 엄청나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내내 정말 많은 종목을 다루게 합니다. 제가 고2 때 수영을 했는데 배영, 자유형은 당연히 하고요. 다이빙까지 시켰어요. 이 3m 위에서 아이들을 다이빙까지 시키더라고요. 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또 이제 달리기 같은 경우는 오래 달리기도 거의 40분 동안 몇 바퀴 이상을 달려야 되는 이런 미션도 있고, 허들, 멀리뛰기, 높이뛰기 다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체육을 많이 시키면서 결국에는 학생들이 대학을 갔을 때, 그때부터는 정말 엄청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대학 갔을 때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주더라고요. 제가 왜 바칼로레아는 남들 경쟁하지 않는다. 왜냐면 100% 정시고 내가 10점 이상만 따면, 그러니까 평균 10점 이상만 따면 이 자격증을 얻기 때문에 바칼로레아는 남들과 경쟁하지 않고 오로지 내 자신과 경쟁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신 대학을 가면
대학을 졸업하는 비율이 30%가 안 돼요. 그만큼 어렵고 엄청난 경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경쟁에 이길 수 있도록 이 체력을 미리 다져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프랑스는 남자 여자 구분을 안 해요. 이 체육 시간에 축구도 같이 하고요, 탁구도 같이 하고요. 제가 고3 때 탁구를 선택을 했는데 전교생 탁구 선택과 전교생을 한 이제 교실에 모아놓고 이제 시합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기면 왼쪽, 지면 오른쪽으로 가게 하는데 남자애들하고 같이 섞여서 하는 거예요. 왜 대학을 가면 사실은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해서 경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체육도 이렇게 남녀 구분을 하지 않고 이 점수를 매기는 그런 보면서 이게 정말 남녀 평등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저는 체육 거의 전교 꼴찌를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체육을 되게 많이 좋아하고 운동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 체력이 길러졌다는 거를 정말 많이 느꼈었고, 이 체력이 길러지니까 제 삶이 달라진다는 거를 제가 고등학교 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내고 나서 최근에 있었던 이 강남에서 있었던 일들, 마약 음료, 저게 이제 집중하는 음료다 그래서 나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젊은 엄마들한테는 이 교육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다 허용되는 이런 지금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이제 많은 이제 미션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제가 다음 세대 교육에 도전장을 내고자 이제 MPK에 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프랑스 교육점의 책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네, 제가 에필로그 이런 말을 썼어요. 교육의 목적은 공부를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개발에 있다. 제가 이 책을 쓴 목적이고,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제가 오늘의 썸네일 좀 늦었는데요. 네, 캐년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국 외교 50년. 제가 세인트폴 북클럽에서 이 책을 지난달에 읽고 나서 같이 책을 읽고 나누었던 분들하고 너무나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방송에서 나누고 싶었는데, 우선은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책의 스포일러를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을 읽었던 어떤 분께서, 저도 느꼈는데 이 캐논의 말투가 굉장히 좀 방어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직 외교관이 이제 국가를 더 잘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여론이 옳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공무원적인 태도가 아닌가,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사실은 오랫동안 이제 프랑스 외교관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 외교관적인 태도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 다음 주에 그 내용을 정정한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께서 어떤 유튜브에서 전직 주미 프랑스 대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걸 대담을 하는 걸 보셨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제 러시아는 현재 베팅하고 있다. 이제 미국인들이 전쟁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서 이것이 여론에 의해 형성이 되었다. 그 러시아는 지금 유럽인들이 여론의 형성을 통해 전쟁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길 기다리는 중이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젤란스키에게 아마 전쟁을 중단할 것을 요청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 여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 보고 캐논이 옳았다. 내가 정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처럼 언론이 언론이 여론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형성하지 않는 이제 그 프랑스의 경우는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번 노란 조끼 시국에서 이 대토론을 통해서 여론을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프랑스 정치인들도 이 여론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저도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눈 얘기 중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은 이제 소련이 주도하는 공산 세력의 확장을 경계하고 있었고, 또 미국은 이 공산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외교 정책을 실행에 옮겼는데, 미국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이러한 미국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고,
또 정권을 잡기 위해 대중들의 지지와 여론 형성이 중요함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여론전을 통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상황을 끌고 갔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예를 들었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포로를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그 포로를 풀어준 사건 이후에 이제 아이젠하워 정권이 이승만 대통령을 좀 위험한 인물로 이렇게 여겼는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여론전을 위해서 미국의 언론에 연설 원고를 송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본래 가난한 이민자의 나라였다. 이민자들이 교회 짓고 학교 짓고 예배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최강국이 되었다. 한국은 일본의 그런 제국주의 하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겨우 나라를 되찾았다. 이런 한국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미국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 끝까지 공산당과 싸우다 죽지 겁쟁이 미국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 이런 연설 원고를 미국에다가 송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몇몇 주의 의회가 이승만 대통령의 지지 선언을 발표했고 여론이 바뀌면서 이제 아이젠하워가 입장을 바꿨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여론을 미국의 여론전을 통해서 한국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였던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를 저희가 좀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께서는 러시아에서 이제 나온 이제 유명한 예술가들, 라마니노프, 찰콥스키, 톨스토이 같은 훌륭한 예술가들이 있는데요. 이 볼셰비키 혁명이 그렇게 봤을 때 좀 많은 폐단을 낳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캐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 나라에는 착한 국민도 있고 나쁜 국민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 국민도 있고 또 자유를 좋아하는 국민, 이런 국민들이 모여서 국가를 만들고 정치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러시아에서 좀 민주주의를 찾아보려는 캐논의 희망이 좀 인상 깊었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에 대한 존중과 이 봉쇄의 밸런스를 좀 강조했던 캐논, 그래서 이게 참 선진국스럽다 이런 의견도 저희가 나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가를 적이냐 아니면 동맹이냐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열려있는 태도, 그래서 캐논은 국가를 대할 때 뭔가 사람을 대하듯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좀 멋있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저희가 만약에 캐논이 당시 대한민국 이제 막 건국 과정에서 캐논이 실무진이었으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었을까, 약간 좀 위험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눈 내용 중에서 이 공산주의와 같이 선과 악의 이제 개념이 다른 세계관과 함께 지구에서 사는 게 가능할까? 이건 공존이 불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캐논의 입장을 저희가 좀 반박을 했는데,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은 옳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좀 느낄 수가 있었고, 특히 이제 그 공산주의 국가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숙이 가능할까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식의 이런 아름다운 법치주의, 이상주의자들은 현재 북한을 저렇게 방치하는 게 맞는 것일까라는 이제 질문도 했었고, 또 이제 캐논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은 결국엔 체제를 승리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너무 나이브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신문화대혁명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PC나 리버럴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안에 들어가서 좀 영향을 주고 있는데, 미국은 이미 마르크스주의에 잠식되어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인격적인 아름다운 성숙이 결국에 이제 미국의 올무가 되어서 패권을 뺏긴 건 아닌가, 저희가 또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소련을 이해하면 어떻게 이제 북한과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템플릿 같은 책이다라는 의견 나눴는데, 저는 이제 읽으면서 특히 신경제 정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러시아가 공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완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신경제 정책을 이제 세웠는데, 이것이 경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 좀 완화를 해주면, 너무 커지게 되면 이 러시아의 정권에 좀 부담이 되고,
위협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이렇게 풀어줄 수도 없고, 그렇지만 경제 때문에 가끔은 완화를 해줬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북한의 장마당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 장마당 같은 경우도 사실상 북한의 경제를, 그러니까 평양 이외에 이제 주민들의 경제를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이지만, 이제 북한의 정권을 굉장히 위협한다고 제가 이제 북한 혁명영에서 많은 이야기 들었는데, 북한의 장마당이 떠올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주는 책인데, 이제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끝도 없는 인간의 자만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는 또 킬링필트의 폴포트 생각도 났었고, 또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것을 해명하려는 방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소련 사회가 국경 바깥의 외부 세계로부터 위협에 직면했다, 이거를 가지고 이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거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보면서 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북한의 대립을 필요로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결국에 이제 미국이 이제 소련이라는 이제 외부의 적이 없어지면서 이런 정신적인 풍요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이것이 정신적인 부패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 이런 내용도 나눴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저희가 캐논이 99세 1개월을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예언이 들어맞는 것을 보고 찬사를 받으며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눴던 내용들이 되게 흥미있는 내용이 많아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 세인트폴 북클럽 다음에 어떤 게 있나요? 네네.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이런 내용을 하게 될 텐데, 네, 제 책도 있네요. 그리고 1만 킬로미터.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성 작가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번에 세인트폴 북클럽의 6월 책입니다. 저는 이제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너무나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고, 정말 책 한 권을 제대로 읽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저희 세인트폴 북클럽을 좀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임데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